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줄어들고 외화 수입이 감소하죠. 반면에 석유나 가스 같은 필수 수입품은 계속 사야 합니다. 외화는 줄어드는데 쓸 곳은 그대로인 겁니다. 1997년이 바로 그랬어요.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면서 IMF에 손을 벌려야 했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고요? 외환 보유액입니다. 1997년에는 고작 39억 달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00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외환 보유액만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폭탄은 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2,100조 원을 넘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이 문제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괜찮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담보 가치도 올라가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다들 집을 팔려고 하니까 집값은 더 떨어지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이렇게 시작됐어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국도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인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GDP 대비 50%를 넘어섰는데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일본은 200%가 넘고 미국도 120%가 넘으니까요.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대였는데 20%포인트나 급증한 거거든요. 이 속도라면 10년 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정부가 빚을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고 복지를 확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세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빚을 지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빚을 내서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죠.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디폴트 위험에 처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대외 충격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거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폭등하는 경우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수출이 급감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입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건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은행들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세 번째는 외화 유동성 위기랍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죠. 1997년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외환 보유액이 많아서 괜찮다고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생각보다 빨리 바닥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다들 동시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외환 보유액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997년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치솟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급증하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는 거죠. 정부는 IMF나 다른 국제기구에 손을 벌려야 할 겁니다. 긴급 자금을 받는 대신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죠. 긴축 정책을 펴야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금리를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경기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죠. 1997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1997년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처음 겪는 위기였지만 이제는 경험이 있죠. 외환 보유액도 훨씬 많고 금융 시스템도 더 안정적이고 국제적 네트워크도 더 탄탄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했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무분별한 빚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죠. 가계 부채도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무리한 대출은 막아야 해요.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하죠. 한두 개 품목이나 한두 개 국가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반도체가 잘 팔릴 때는 좋지만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빚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해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거든요.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바꾸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죠.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요. 투자도 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해요. 주식, 채권, 해외 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달러나 다른 외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경제 뉴스를 꾸준히 보고 환율이나 금리 같은 지표들을 체크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하죠. 1997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예상보다 빨리, 예상보다 심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강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죠. 1997년 위기를 극복한 저력도 있고요. 다만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대략 10년에서 15년마다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럼 다음 위기는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부도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겪었고 다른 나라들도 계속 겪고 있어요. 스리랑카, 레바논, 아르헨티나 이들도 한때는 괜찮은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다가 무너졌죠. 우리가 절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지금 당장 디폴트 위험에 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고등은 켜져 있어요. 환율 급등, 부채 증가, 대외 불확실성 증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해야 하죠.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이 되니까요. 1997년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달러당 1,450원을 넘어서는 환율, 2,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GDP 대비 50%를 넘긴 국가부채. 숫자만 봐도 섬뜩한데 정부는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유행상 괜찮다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 부도라는 말을 들으면 1997년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죠. 그때 우리가 배운 건 뭐였을까요?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국민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국가 디폴트는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디폴트가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빚을 못 갚는 거죠. 개인이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 부도가 나지만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디폴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처럼 법원이 개입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 나라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죠. 그럼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환율부터 봅시다. 2024년 들어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었고 한때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석유, 가스, 밀, 옥수수 전부요. 그럼 물가는 자동으로 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 상당수가 달러로 빚을 졌다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 빌린 1억 달러는 1,400억 원이었는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갑자기 1,5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100억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하나도 없는데 빚만 100억 원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외화부채의 함정입니다.